허허, 저 녀석 왔구나. 어서 오렴 제비야. 반갑구나. 족자도 가져왔네.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에 귀신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귀설리로 신선이 돌아오는 마을이라는 뜻이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골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자락에는 폐허가 된 서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때는 명망 높은 유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던 곳이었으나 30년 전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된 뒤 돌담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서원터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돌담 위를 거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찬봉이라는 늙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했으나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 귀설리에 내려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에게는 외아들 박진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의 직함을 얻었으나 아직 실직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것은 귀신골이라는 마을의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도 딸을 이 음산한 마을로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서원터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서원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을의 소문을 없애려면 그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찬봉은 깊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그 서원터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기이한 일을 겪었느니라. 작년에 목수 김씨가 터를 살피러 갔다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열흘이나 앓아누웠고 그 전에는 풍수를 보러 간 직관이 길을 잃어 사흘 만에야 겨우 빠져나왔다. 나도 젊었을 때 한번 가보았는데 그날 이후로 한 달간 악몽에 시달렸다. 박진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답게 귀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유교 경전에서 말하듯 괴력난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혼사도 마을의 앞날도 어둡기만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40쯤으로 보였으며 남루한 도포에 헝클어진 상투를 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수경이라 밝히며 전국을 유랑하는 풍수사라 했습니다. 이 마을에 좋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내 이 터를 한번 살피고자 왔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겠소? 마을 사람들은 풍수사라는 말에 반색을 했습니다. 박찬봉도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수경은 밥을 먹으며 서원의 내력에 대해 물었고 박찬봉은 자신이 아는 바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 서원은 본래 학산서원이라 하여 성종 때 세워진 유서 깊은 곳이었소. 초대 원장은 이몽학 선생으로 당대 최고의 유학자 중 하나였지요. 서원은 이후 200년간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학문의 전당이었으나 30년 전 갑자기 불이 나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었소. 그때 서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미리 빠져나왔으나 서원직이 영감 하나가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다고. 이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서원에 보관하고 있던 고서나
문서 같은 것이 있었소? 박찬봉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실은 학산서원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장서가 있었소. 이몽학 선생이 직접 필사한 것이라 전해지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원장만이 알 수 있었지요. 화재 당시 마지막 원장이던 최석담 선생이 그 비장서를 구해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오. 최석담 선생은 화재 후 행방이 묘연해졌거든. 이수경은 다음 날 아침 누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서원터로 향했습니다. 박진사가 뒤를 따르겠다고 했으나 이수경은 혼자 가는 것이 낫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경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박진사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서원터까지는 마을에서 반시진 즉 약 1시간쯤 산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고 길 양옆으로는 묵은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으나 깊은 숲속은 햇빛이 미치지 못하여 한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이윽고 돌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장대에 쓸 석축이 무너지고 이끼가 끼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수경은 천천히 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춧돌의 배치, 돌담의 방향, 뒤편 산세의 흐름을 하나하나 살피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터의 동북쪽 구석, 커다란 바위 하나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는데 그 바위의 표면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덤불 뒤에 숨어 이수경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경이 바위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글자를 읽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수경은 한참을 더 터를 살핀 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박진사는 이수경보다 먼저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소? 박찬봉이 이수경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대단한 터입니다. 뒤에 현무가 든든하고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 안은 명당 중의 명당이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기가 한 곳에 모여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요. 마치 맥이 끊긴 것처럼 이것이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오. 그것을 고칠 수 있겠소? 글쎄오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으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그 터에서 하룻밤을 지새워 볼 생각이요. 달빛 아래서 기의 흐름을 읽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사오니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만류했습니다. 밤에 서원터에 간 사람치고 무사한 사람이 없다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수경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수경은 작은 등불 하나만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진사가 다시 그 뒤를 밟았습니다. 서원터에 도착한 이수경은 터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달빛이 폐허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돌담박 소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진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수경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터의 동북쪽 구석, 낮에
이수경이 살피던 바위 근처에서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그것이 서서히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진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붙들고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경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형체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읍을 했습니다. 삼가뵙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무엇이 당신을 이곳에 묶어두고 있소? 형체는 아무 대답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수를 보는 사람이라 해도 산 사람이 죽은 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소. 하지만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소. 그 순간 형체가 천천히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바로 그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형체는 안개가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울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숲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이수경은 한참 동안 바위를 바라보다가 등불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박진사도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마을까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아버지 박찬봉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몸이 좋지 않으냐? 아닙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박진사는 어젯밤의 일을 차마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이 있는 분이라 해도 아들이 밤에 서원터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면 크게 걱정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경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사랑채로 이수경을 찾아갔으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나간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직감적으로 이수경이 다시 서원터로 갔을 것이라 짐작하고 서둘러 산길을 올랐습니다. 역시나 이수경은 서원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에 사성의 도구를 들고 바위 주변의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나타났지만 이수경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뒤를 밟은 것은 알고 있었소. 박진사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슬쩍 둘러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솔직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것은 정녕 귀신이었습니까? 이수경은 흙을 파던 손을 멈추고 박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소. 다만 원한이 서린 기운인 것만은 확실하오. 그 기운이 이 바위에 모여 있소. 이 바위 아래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소. 두 사람은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날씨였으나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한 자, 두 자, 흙을 걷어내자 바위의 하단부가 드러났고 바위 밑에 평평한 돌로 덮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요. 누군가 일부러 이 아래에 무언가를 숨긴 것이요. 이수경이 납작한 돌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기름종이로 싼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팔뚝만 했고 기름종이 겉에 먹으로 학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산서원의 비장서가 아니오. 박진사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수경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꺼내 기름종이를 벗겼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서첩이었고 다른 하나는 접힌 편지였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흐린 먹글씨였으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이에게 나는 학산서원 마지막 원장 최석담이다. 이 서원에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며 서원직이 이봉만 영감을 죽인 것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방화범이자 살인자로 몰았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산속에서 숨어 지내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진짜 범인은 군수 한경택이다. 그는 이 서원의 땅을 탐내어 서원을 없애려 했고 자신의 하인을 시켜 밤중에 불을 질렀다. 이봉만 영감은 불을 끄려다 봉변을 당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경택의 책략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 서첩은 이몽학 선생의 친필 유고이며 학산서원 200년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으니 부디 후세에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봉만 영감의 넋을 달래주기를 부탁한다. 그의 딸 이월양은 아비의 억울한 죽음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살아있다면 찾아 진상을 알려주기를 간청한다. 숭정 기원 후 152년 초 최석담 절필. 편지를 다 읽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마을을 짓누르던 저주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찬봉의 집으로 돌아온 박진사와 이수경은 편지의 내용을 박찬봉에게 알렸습니다. 박찬봉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경택 군수라. 그자를 알고 있소. 30년 전 이 고을의 군수였는데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감히 군수에게 대들 수 없었소. 한경택은 서원이 불탄 뒤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고을로 전보되었소. 지금은 이미 죽었을 터이니. 한경택은 죽었어도 억울하게 죽은 이봉만 영감의 넋은 풀리지 않았소. 이수경이 말했습니다. 박찬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최석담 선생도 방화범으로 몰려 산속에서 숨어 살다 돌아가시다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요. 어젯밤 서원터에서 본 형체는 아마도 이봉만 영감의 딸 이월양이 아닐까 싶소. 이수경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월양이라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소. 서원직이 영감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도 아는 바이요. 하지만 화재 이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누군가 데려갔다는 말도 있고 산속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었소. 만약 이월양이 죽어서 원혼이 되었다면 그것이 서원터를 떠돌며 울음을 내는 것이겠지요.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수경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원한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이 마을에 평안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오. 우선 이봉만 영감의 넋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최석담 선생의 무고함을 세상에 알려야 하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월양의 행방을 찾아야 하오. 세 사람은 의논 끝에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분개했으며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억울한 넋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제수를 마련하고 서원터에서 이봉만 영감과 최석담 선생을 위한 합동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수경이 제사의 절차를 지도했고 박찬봉이 축문을 직접 썼습니다. 제사는 보름달이 뜨는 다음 보름밤에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박진사는 이월양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며칠간의 뒤진 끝에 박진사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인근 안동고을의 한 주막에서 노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노파가 30년 전 불쌍한 고아 소녀를 거두어 키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이월양이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9살이던 월양은 아비가 불에 타 죽은 날 밤 혼자 산을 내려와 안동관아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노파가 발견하여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월양은 이후 노파의 집에서 자라 20살의 안동의 한 서생에게 시집을 갔으나 그 서생이 일찍 병으로 죽어 과부가 되었고 지금은 안동 외곽에서 홀로 바느질품을 팔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사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아비의 원통한 죽음도 모른 채 외롭게 살아온 여인. 박진사는 즉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박진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이 열리고 39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으나 맑은 눈매와 단정한 모습에서 한때의 고운 자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습니다. 혹시 이월양 낭자이십니까?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양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30년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아시오? 박진사는 서원터에서 발견한 편지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월양은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월양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진사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월양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은 어렴풋하지만 그날 밤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밤중에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빨리 뒷문으로 나가라 하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원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아버지는 물을 길어 불을 끌어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말이 돌았고 저도 범인의 딸이라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노파 할머니 곁에 숨어 지내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박진사는 월양에게 최석담 선생의 편지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님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였고 최석담 선생도 무고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아버님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려 하니 함께 가시겠습니까? 월양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밤이 돌아왔습니다. 서원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횃불이 곳곳에 세워져 어둠을 밝히고 터 한가운데에는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제수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떡, 과일, 탕, 적이 올라 있었습니다. 월양은 30년 만에 고향 마을의 흙을 밟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 노인들은 어린 시절의 월양을 알아보았고 한없이 미안해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찬봉이 충문을 읽었습니다. 유세차 숭정 기원 후 182년 10월 기망 효녀 이월양이 감히 밝히나이다. 삼가 아비 이복만의 영전에 고아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으니 원통하신 넋이여 이제 편히 쉬소서. 그리고 학산서원 원장 최석담 선생의 넋이여 당신의 무고함이 증명되었으니 부디 한을 풀고 편안히 가소서. 충문이 끝나고 월양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서 절을 했습니다. 향 연기가 달빛 속으로 피어올랐고 깊은 산골에 정막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 근처에서 또다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으나 이수경이 걱정하지 마시오. 해치는 기운이 아니오. 하고 외쳤습니다. 안개는 이번에도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아니라 수염이 허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도포를 입은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의 형체가 월양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의 형체도 두 손을 모아 읍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봉만 영감과 최석담 선생이었습니다. 두 형체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마치 달빛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안개도 거쳤고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한이 풀렸소. 이제 이 터의 흉한 기운은 없을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돌담 저편 숲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하얀 학은 달빛 아래 서원 터 위를 크게 한 바퀴 돌더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학산서원, 학이 돌아오는 산, 200년 전 서원을 세운 이몽학 선생의 호가 몽학학을 꿈꾸다 였다는 것을 떠올린 박찬봉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사 이후 귀신고래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도 보름밤의 하얀 형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30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찬봉은 관아에 상소를 올려 최석담 선생의 무고함과 한경택 전 군수의 죄상을 고발했습니다. 한경택은 이미 10여 년 전에 죽었으나 관아에서는 기록을 조사한 끝에 최석담의 무고를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학산서원의 이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몽학 선생의 친필 유고인 서첩은 새로 짓는 서원에 봉안되었습니다. 서첩의 내용은 이몽학 선생이 평생 동안 모은 학문의 정수가 담긴 것으로 성리학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함께 후학들에게 보내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은 이러했습니다. 학문의 근본은 인에 있고 인의 근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람을 사랑하되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 진심으로 아껴야 한다. 세상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라. 한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귀하니라. 이 말은 마치 30년 뒤의 일을 예견한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월양은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박찬봉이 자신의 집 옆에 작은 초가를 지어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월양은 아이들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가르치며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이수경은 제사 후 며칠을 더 머물다 떠나려 했으나 박찬봉이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요. 그대의 은혜를 어찌 잊겠소. 이 마을에서 편히 쉬며 지내시오. 허허, 저는 떠돌이 풍수에 불과합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은 제 성에 맞지 않사오니. 이수경은 사양했지만 결국 그의 겨울은 박찬봉의 집에서 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박진사와 이수경은 밤이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사는 성리학을 논했고 이수경은 풍수와 천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이었으나 근본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이수경이 문득 물었습니다. 박진사,
월양 낭자를 어찌 생각하오? 박진사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내 눈은 속일 수 없소. 제사 때부터 진사의 눈길이 월양 낭자에게 가 있는 것을 보았소. 박진사는 애써 담담한 척했으나 이수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마을에 돌아온 이후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월양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고단한 삶을 안쓰럽게 여긴 것이 시작이었으나 그녀의 맑은 눈매와 단아한 품성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과부 여인에게 함부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월양 낭자는 이제 막 아비의 원한을 알게 된 참이니 한동안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긴 그렇기도 하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는 법이요. 너무 늦추지 마시오. 이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학산서원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재를 모으고 인근 고을에서 목수들이 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박찬봉이 건축을 총괄했고 박진사는 서원에 봉안할 서적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월양도 서원 재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꾼들에게 새참을 만들어 날랐고 아비가 서원지기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서원의 구조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월양과 박진사가 만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으러 오는 월양과 새참을 가져다주는 월양에게 넌지시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박진사. 두 사람 사이에 봄바람보다 은은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최고 연장자인 김진사댁 할머니가 박찬봉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박찬봉, 내 쓸데없는 참견인 줄은 알지만 진사댁 총각과 월양이를 보면 영 딱하단 말이오. 둘 다 좋은 사람들이고 이 마을에서 그 두 사람이 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소. 박찬봉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월양은 비록 서원지기의 딸이라 신분이 높지는 않았으나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더 이상 혼사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이수경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수경은 빙그레 웃으며 진작 그리 하셔야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마침내 박찬봉이 중매를 놓았습니다. 월양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과부의 몸이고 양반댁 진사에게 시집가는 것은 외람된 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이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청하고 박진사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자 월양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봄 학산서원이 낙성되는 날 박진사와 월양의 혼례가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혼례식 날 신부 월양이 사당에 올라 아버지 이복만 영감의 위패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사당의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계시지요? 딸이 좋은 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이수경은 혼례 잔치가 끝나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봉과 박진사가 아무리 만류해도 이번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수경 선생,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정녕 떠나시겠소? 허허,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다른 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수경은 박진사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은 내가 이 마을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박진사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이수경은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스승은 최석담 선생이요.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석담 선생이 선생의 스승이셨다고요? 그러하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방랑하던 중 산속에서 최석담 선생을 만났소. 선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산속에 숨어 계셨는데 나를 거두어 그를 가르쳐 주셨소. 나에게는 아비와 같은 분이셨지. 선생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소. 학산서원 터의 바위 아래에 자신의 유서와 비장서를 숨겨두었으니 때가 되면 찾아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선생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소. 그것이 무엇인지 오래도록 알지 못했는데 이수경은 멀리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해를 기다렸소. 그러다 작년 꿈에 선생이 나타나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셨소.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것이오. 박진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처음부터 그 바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군요. 알고 있었으나 내가 직접 파내는 것보다 마을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 마을의 한이 풀린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혼자 가는 척하면서도 제가 뒤따르는 것을 내버려 두셨던 것이군요. 이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사는 총명한 사람이요. 이 마을이 진사 같은 분이 있어 참 다행이요. 선생의 성함도 혹시 최석담 선생이 지어주신 것입니까? 이수경, 세상의 경치를 바로잡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소. 본래 성은 이가 아니오만 선생의 뜻에 따른 것이요. 박진사는 이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겠지요?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이수경은 남루한 도포 차림 그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고 월양은 직접 만든 집신 한 켤레와 보리떡 꾸러미를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수경은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봄이면 박진사의 집으로 편지가 한 통씩 날아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붙여온 그 편지에는 이수경이 다른 마을에서 겪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가뭄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 또 어느 마을에서는 산사태를 예방해 주었다는 이야기. 이수경은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산서원은 경상도 일대에서 다시 손꼽히는 서원이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원장이 되어 후학들을 가르쳤고 이몽학 선생의 유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풍이 세워졌습니다. 서원에는 사방에서 유생들이 찾아왔고 마을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귀신골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귀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학자들과 선비들이 돌아오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박진사와 월양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뛰어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막내딸은 부모 양쪽의 장점을 고루 이어받아 영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찬봉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다가 80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애도했으며 서원에서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복만 영감의 위패는 학산서원의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서원을 지키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를 서원의 수호자로 기렸습니다. 최석담 선생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월양은 남편 박진사보다 오래 살아 70세까지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가 가장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는 역시 서원터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란다. 사람의 욕심과 거짓이 훨씬 더 무섭지. 귀신은 원한이 풀리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하지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월양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위에서 학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안동 지역에 전해지는 야담으로 실존 인물이나 장소와의 관련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서원의 흥망성쇠, 관리들의 탐악, 그리고 민중의 삶이 얽힌 이야기로서 그 시대의 세태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귀신골의 비밀은 결국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억울함과 진실, 용기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이다.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원한이 마침내 풀리고 파괴된 서원이 다시 세워지며 외로웠던 영혼들이 안식을 찾는 과정은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넋이 편안히 쉬기를,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런 바람을 전한다.